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박종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노년기 퇴행성 관절의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해 주실 의료진 양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박종호 이사장님은 의학 박사시며 정형외과 전문의십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정형외과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대한손상예방협회 초대 회장 및 현재 이사장직을 받으셔서 국내외 재난응급의료 봉사 및 예방활동과 국가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계시며 현재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부산센텀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의 이사장으로 법인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강연해 주실 센텀의료재단 박종호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어르신들 오셨는데 무슨 사람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수영에 있는 센텀병원하고 우리 사상에 있는 센텀병원하고 두 군데서 어려진 한 40년 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가 20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좌를 직접 잘 하지 않는데 수영에 있는 병원에 병원장을 하면서 조금 사상을 자주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 병원을 법인화하면서 제가 사상병원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해서 제가 이 사상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이게 같은 의사를 해도 30대 때 의사로서 환자를 보는 마음과 40대, 50대, 60대가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50대들은 어느 정도 연금도 들고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한 70 넘으신 분들은 그냥 애들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준비 안 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퇴직금을 일시불로 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일시불로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식당 한다든지 애들 뭐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노후에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저도 같이 공유하고 하면서 이거 뭐 간단하게 관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좀 받고 하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형외과의 노후 골다공증, 척추입착증, 무릎 관절염 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세 개는 여기 통계는 65%입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에서는 90% 이상 이 세 가지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관리해 나가는 것은 이거는 병원에 365일 낫는 병이 아닙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내가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너무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셔서 이게 막 돈만 많이 들고 어디 가서 병 많이 지출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병원에 자주 간다고 해서 의사가 병 나서주는 것은 다 못 나서줍니다. 병은 내가 낫는 거예요. 단지 의사에 약간 조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병원 이제 수영 쪽에 있는 병원은 주로 이제 척추 관절을 많이 하고 서부산은 사실 병원들에서 좀 싫어하는데 이게 수익은 별로 잘 안 되고 손 절단되거나 많이 다친 분들을 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전체 800만에서 그거 전문으로 하는 병원 이 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라든지 뭐 경상대학병원이나 제주도에서까지 손 절단되거나 뭐 심하게 떨어진 걸 들고 와서 적합수술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걸 하지만 저는 우리 서부산 쪽 일을 한 이유는 우리 서부산 쪽에 우리 부산 시민도 그렇지만 김해라든지 우리 경남 지역 시골에서 다쳤을 때 바로 응급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쪽에다 제가 2009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제가 하다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한 90 다 되셨는데 이야기하면
본인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셨대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표치는 내 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목표치는 한 90은 넘어서 내가 산다고 보고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난 매일 죽고 싶다 한다고 죽어 드는 것도 아닌데 자꾸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걸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하는 것은 어디 뭐 운동하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헬스클럽 가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서 집에서 가볍게 자기를 관리해서 이 허약증, 사람이 허약해서 싸그러지는 것을 막아보자. 우리보다 한 20년 이상 앞서 있는 나라가 국가에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건강이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차비 세금으로 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걸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미래학자들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인터넷이 딱 다니까 전 세계에 영어 매너 필요가 없을 거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어로 인터넷 다 하고 다른 나라 다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유전자 분석하는 제노 프로젝트라는 게 2014년도에 되고 나서 클린턴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리 인류의 질병은 정복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질병 몇 개는 좀 유전자 분석이 좀 도움이 됐지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한 과정을 쭉 이래 건강, 예를 들어서 뭐 공중보건이라든지 진단기술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조직 장기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간 암이나 간 경화증으로 고생이 되신 분을 일부 간 이식을 하면 25%만 일부만 떼서 하면 그게 또 번식을 해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제 주위에도 간 이식을 해서 30년째 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학의 발전에 도움을 좀 받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니까 제가 이걸 만든 겁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30까지는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애를 키우고 애를 양육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성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이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50 넘어서 이제 애들 크고 나서 대학 마치고 뭐 좀 이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길어요. 50에서 9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계시는 분 중에서 만 96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운동하러 가시고 바른 자세로 어떻게 하시는 분도 90 넘은 분도 진료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90세라는 게 일반화될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20까지는 그렇다지만 90세는 제가 볼 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금방 오늘 강의하려면 한 3가지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과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늘 부정적이고 늘 우울증 걸리고 화병 나는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HO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세 번째가 사회 참여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혼자서 가만히 계시면서 주위하고 어울리지 않고 대화도 안 하는 분하고 별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옆에 집에 강아지 새끼를 낳았는지 꽃이 무슨 꽃이 피었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행복감이 많고 활력이 있고 건강하게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위에 소통을 하시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 유지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특별히 치료받으러 가지 않아도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식당에 가서 맨 바닥에 앉는 데 가서 있다가 일어서면서 무조건 의자를 넣어라. 맨 바닥에 앉아서 한 1시간, 2시간씩 앉아있어 보십시오. 관절은 O자로 더 휘죠. 허리는 앞으로 쭈그려들죠. 혈액순환 안 되죠. 당연히 입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식당 갈 때 앉아서 식사하는 데 가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잠시 한 번 내가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당신 의자로 입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 식당 안 가겠다고 했으라도 항상 생활 습관은 의자 앉고 맨바닥에 좌식으로 앉는 걸 좀 피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우리 좀 이제 젊은 사람들 있을 때 제가 이런 하이힐이라든지 몸꼬방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좀 만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거든요. 운동하시는 분, 본인은 운동하신다고 보는데 그 중에 바른 자세로 걷는 분이 한 10명에 한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볼 때 서서 계실 때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하고 복숭아뼈가 내가 직선이 되도록 서 있는지를 더욱더 한번 보십시오. 자세가 일단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세를 바르기 위해서는 항상 좀 아랫배를 당긴다고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집 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뒤에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에 관련된 건데 다 설명을 하면 꼬리거든요. 보시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는 자세를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부터만 고쳐도 나중에 보면 근골격계라면서 그런 게 훨씬 편해집니다. 항상 자세를 바로 해서 우리가 머리에서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가 직선이 되도록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만, 근데 늘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분이라도, 바쁘면 15분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30분이 기본인데, 그죠?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여러 가지 해놨는데, 제가 종합해서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 몸 균형이 없어지고 우울증, 시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낙상, 실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바란스 운동이라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거, 바른 자세를 하는 겁니다. 우선 딱 바로 서서 바르게 걷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형외과에서 골다공증하고 척추 협착증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골다공증을 미국에서 암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30년 전부터 골다공증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으로 말하면 골다공증은 골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병원에 가서 암검진이나 다른 심장검진을 받는데 내 몸 집은 지금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는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왜 미국에서 국가에서 그랬냐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똑같네요. 골다공증으로 꼽추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고 골절돼서 몇 년씩 누워있고 하는 게 다 우리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제가 그 할 때도 그 당시에 옛날에 골다공증 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골다공증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다공증은 이 골절이 허리, 이 대퇴부인가요? 대퇴부. 그 다음에 손목 어깨입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손목 어깨 다쳤지만 대퇴부가 어떠냐면 그 침대를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오시다가 약간 삐그덕 했는데 이 뼈가 골다공증에서 부러지거든요. 그러면 물론 치료를 잘해서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요양병원에 들어오고 있다가 1년 내에 돌아가신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누가 어디 뼈 다쳤다 하더라. 정형외과 병원에 좀 입원했다 하더라. 좀 있으면 요양병원 갔다 하더라. 좀 있으면 무슨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골다공증이라. 우리가 그 혈압이 높은 거, 혈압이 지금 갑자기 무슨 증상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혈압약을 먹습니까? 나중에 중풍, 뇌출혈, 뇌경색 안 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아무 증상 없습니다. 왜 약을 먹습니까? 혈관 질환,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아무 증상 없습니다. 왜 약 먹습니까? 나이 드셔서 골절 안 생기게 하려고 먹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통증은 잘 없습니다. 허리가 약간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25%란 말도 있지만 30, 40%까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암이나 심장검진하고 줄여서 골다공증도 같이 관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에 보통 보면 30, 45세 한 30을 나이를 만 30을 기준으로 가장 정점에 있다가 매년 1%씩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섭취라든지
하루에 한 30분 자외선을 쐬는 것은 30대 때부터 신경을 써라. 골다공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0.3, 0.5% 정도씩. 골다공증 이렇습니다. 그래서 폐경으로 인해서. 그래 옛날에 그 폐경 때 그 호르몬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호르몬 치료가 이제 그 유방암이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죠. 그래서 좀 호르몬 치료를 미국에서 공식으로 호르몬 치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먹으라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복용을 하더라도 일반화된 치료법에는 호르몬 치료를 지금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소에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흡연, 이게 담배는 아직도 피우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 지금도 그분이 담배를 피우거나 흡연하고 계신다면 그분하고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다른 모든 걸 다 잘해도 그거 하나로서 건강을 다 잃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흡연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가거든요. 근데 담배 피우는 분한테 건강관리를 이렇게 하시라고 10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로서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흡연, 운동 부족, 영양 섭취, 저체중, 골절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고관절 골절, 고관절 이프요 고관절 골절입니다. 손목 어깨 척추. 자 이제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골다공증이 있을 때 이제 해야 될 운동과 하지 말아야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깅, 배드민턴, 계단 오르기, 체조,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춤추기, 가벼운 산책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춤추기라든지 막 움직이는 것은 몸의 그 균형 감각을 이루는 겁니다. 아마 이제 좀 60, 70 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좀 어지럽다면서 약간 균형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춤추기라든지 그 일본에서는 그 요양시설, 재활병원에서는 그 포크댄스를 같이 칩니다. 그리고 치매가 일정 부분, 치매하고 정상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분들도 항상 모여서 같이 춤을 추고 그 레크레이션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균형 감각을 차해서 넘어지지 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춤추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 축구, 심한 운동 이런 건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그 정도만 하나만 나가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이 암이나 심장병에 준할 만큼 심각한 병이다. 그래서 조기에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약을 지금 드시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 골다공증 약 드시는 것 중에서 턱뼈가 뭐 썩는다 카더라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골다공증 일주일에 한 번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하는 약이 있습니다. 비스포스페이트제라는 그게 그 턱뼈의 무혈색 괴사가 올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제가 40년 정도 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면에서 큰 문제는 단지 임플란트 하시거나 치과에 갈 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2달 정도 좀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골다공증 약물 드시고 칼슘 드시고 비타민 D3라는 활성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라는 게 활성화되지 안 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주사나 약으로 할 수 없다면 하루에 햇빛 좀 한 20, 30분씩 햇빛을 좀 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염 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금 불화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시장, 그 전통시장이나 시골시장 가보면 이렇게 다니시는 할머니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뭐 수술 요즘 아무리가 봤더라 이걸 세우는 수술은 척추 신경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관리하자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다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뒤에 원인이 좀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행성 관절염은 여기 쭉 보시면 40, 50대에도 20% 그러니까 5명이 1명 정도는 50대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등산을 가다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아픈 게 아니고 관절이 좀 묵직하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관절이 이미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면 관절 주위가 시큰거리는 느낌. 그래서 그때 약간 불편한데 그러려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근데 심해져가 병원에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퍼센트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40, 50대로 본다면 한 20% 정도. 작게 봐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65세 이상 60% 정도죠. 그래서 여성에서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 호르몬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사일 하시면서 생활 습관하고 관련, 요즘이야 조금 서서 밀대로 청소하지만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구부려가지고 막 그냥 걸레질 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 다 그 관절에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무릎에 이렇게 많을까?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릎 관절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람이 조금 어릴 때부터 아가씨 때부터 약간 어릴 때부터 약간 옷장형 체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두 번째는 업옷을 키우면서 이 성장기에 성장관이 약한데 다리가 업옷을 키우니까 옷자로 휘는 거죠. 그죠? 두 가지하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좌식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만일 이민 갔는데 거기서 그 나라처럼 신발 신고 거실까지 들어와서 침대 생활 하신 분들은 무릎 관절이 별로. 근데 그 가서도 이제 다도를 하시고 서예를 하신다고 이렇게 딱 앉아서 좌식으로 글 쓰고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무릎 관절이 다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생활 후천적으로 생활 습관이 그렇게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미 조금 있다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쪼그리고 있는 거하고 좌식 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농사일 하시는 분도 다 그렇습니다. 시골에 농사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옷자로 휘어가지고 오셨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수술해가지고 일자로 되고 잘 나서 가셨는데 보통 15년, 20년이 92%가 넘으니까 20년 쓰셔야 되는데 한 10년 넘어서 또 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쪼그리고 이렇게 옷자로 일을 하시니까 인공관절도 안쪽만 닳는 거예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자전거 집에 자전거 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옷걸이밖에 안 해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30분에서 45분 그 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45분이 지나서부터는 중풍이나 이런 치매를 방지하는 뇌혈관 혈류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유산소 운동을 45분 이상 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근데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힘드신 거 하더라도 한 30분 이상은 좀 자전거를 하시고 처음에는 좀 약하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근력이 좋아지면 좀 파워를 조절해가지고 약간 세게 해가지고 그거 하십시오.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면 본인이 느낍니다. 자세가 바라지고 다리 딱 긴장도가 좋아지고 그래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비화도 할 수 있고 어디 멀리 갈 때가 아닌 날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자전거 30분 이상만 배우십시오. 인터넷으로 사면 자전거를 비싸지 않습니다. 6개월 정말 운동하시면 병원에 지금 가는 병원 가시는 빈도가 반 정도를 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동을 제가 자전거 회사에 스폰서 받아 할 만큼 자전거 제가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배드민턴, 에어로빅 좀 하기 힘든 빼고 수영 있지 않습니까? 수영이 물론 수영도 좋은 운동이긴 한데 그 수영도 수영인데 수영장에 물 속에서 걷는 걸 하시면 이 부력 때문에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가지고 우리 복부 비만도 근력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 할 수 있는 거, 걷는 거, 수영,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그다음 물 속에서 걷기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병원에서 다 그렇죠. 보내주면 집에 가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시고. 이 수술을 태행성 관절염 초기에 수술할 필요가 없거든요. 4등급은 나고 1등급, 2등급이면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뭐 MRI 찍어가지고 내시경 수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시경 수술 그거 해도 태행성 관절의 진행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걸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필요 없고 그 대신에 자전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 2가지만 해도 몇 달 지나면 관절이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된다 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거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술이나 다른 거 치료를 하면 이웃집에 숙자는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러느냐. 그 다음에 좀 안 아프고 나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원래 우리 포유동물은 생식 기능이 지나고 나서 인간처럼 오래 사는 포유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60 되기 전에 우리가 남자들은 다 저 세상 가야 되는데 이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한 60까지는 부모님이 준 몸을 가지고 내가 살고 그 다음부터는 리모델링해서 20, 30년 더 쓰고 한 90 정도 산다 가셔야 돼요. 하나도 안 아프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학적인 게 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7년도부터 무릎 인공관절 수술 우리나라에 도입됐거든요. 제가 1세대 그 멤버입니다. 근데 그 수술을 못할 때는 옛날에 그 옷자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집에서 할머니들이 엉덩이를 밀고 다녔어요. 그 실내에서 대서금 놓고. 자, 근데 저 수술을 해서 옷자로 된 거 다리 펴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내가 볼일보고 이웃에 가고 그래 가겠다 하는 저거 한다면 가능하다면 수술에 적응이 되는 분야입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분도 많아요. 꼭 해야 된다면 저런 의학이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용도 또 옛날에 할 때는 상당히 비싼데 요즘 무료보험 다 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노인복지재단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그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이런 치료법이 있노라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초기 때 인공관절 가는 쪽까지 진행을 좀 막아보자 해서 하는데 이제 내시경을 하는 건데 이 적응은 정말 정확하게 해서 꼭 효과를 보는 경우는 10명이 하면 1명 정도가 기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줄기세포 이거는 뭐냐면 그 무릎이 이제 한쪽이 물렁뼈가 많이 딸렸는데 나이가 50 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짜리 교정해서 줄기세포를 하게 되면 잘하면 평생 수술 안 하고 지낼 인공관절 안 하고 지낼 수도 있고 하더라도 나이가 한 65에서 70세 나이가 좀 많아서 하는 쪽으로 하자.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자 교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절이 세 파트로 나누는데 한 군데만 많이 딸갈 때 다 바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토분 인공관절 장수를 했는데 저거는 만 65세 이하에서 합니다. 자, 65세가 넘었는데 3분의 1만 해놨어요. 좀 있다가 또 한 70대에서 옆에 거 했으니까 또 수술하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내는 거죠. 65세에서 20년 이상 쓴다면 85세 이상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적응이 나오거든요. 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수술에 어떤, 물론 의사의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4차 산업이 어떻고 사회가 발달했으니, 그런 이런 기계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하는 게 이제 요즘 내비게이션이나 로봇 수술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절이 다 따라서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줄기세포를 심어주고 하는 수술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봇자를 이렇게 휜 거를 교정을 하고 여기 줄기세포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5자 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 얘도 괜찮고 앞쪽이 괜찮으니까 얘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요 53세입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부분만 해놨다가 한 이분이 65세에서 10년에서 15년 지나서 전체를 한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전체 82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쪽이 많이 따르는데 여기 해놨다가 또 이쪽 따르면 또 87세에서 또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바깥쪽이 조금 괜찮더라도 전체 연세가 많으신 분은 다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수명 인공관절 하면 얼마 동안 쓸 수 있느냐 하는 분이 많은데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학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 잘 하시면 제가 89년도 하신 분이 지금 괜찮은 분이 있으니까 30년 쓰신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좀 통증이 없고 괜찮으니까 그냥 뭐 쪼글쪼글 일하고 하셔가지고 10몇 년 만에 가르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이
15 내지 20년 정도가 92%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하면 92명이 20년 이상을 쓴다. 그럼 20년 되면 92명을 동시에 다 갈아끼우는다. 그게 아니고 또 그 중에 또 80%는 25년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하시고 나서 다리 근력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 여기 이제 그 내비게이션 합법 장치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리 각도를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두 번 하고 왔습니다. 수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던 거를 로봇이 얼굴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에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리는데 수술하기 전에 다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딱 입력을 해가지고 이 기계가 다 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한 거기 때문에 기계가 제가 좀 혼자 다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정밀도가 될 것이다. 근데 아직 지금 척추나 관절 쪽 로봇 수술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 기계는 아시아에서 최초 우리 병원에 처음 전주에서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의학은 한 2등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새로운 거 나왔다 할 때 쫓아가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그 인보사 K라는 그 주사도 주사 하나에 40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코롱 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가 연골세포 중에 하나는 뭐 4년째 자기들 명령이죠. 그때는 이걸 연골세포를 구별해내는 기술이 발달 안 돼 있어서 몰랐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다 리코리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한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밀도라도 해보니까 한 1년 이상 써서 수백 명 해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척추에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아마 여기 계신 척추 협착증의 한 반 이상은 치료받고 하셨을 겁니다. 허리를 우리가 평생을 쓰니까 우리 수도관에 오래되면 인기에 찌꺼기 차듯이 구멍이 좁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인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협착증과 척추 디스크 이런 걸 좀 구별을 잘 못하시는데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진단 기준이 틀린 거는 디스크 병은 디스크만 신경을 누르는 건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뒤를 누르는 거거든요. 협착증은 뭐냐면 디스크 더하기 인대 더하기 물렁배 해가지고 관 전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협착증이지 디스크라고 표현 안 합니다. 디스크는 20대, 30대 때 나오고 우리 주위에 보면 군대 가기는 디스크 좀 치료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 때부터 허리는 개인성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밑바닥 다닐 때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틀립니다. 허리 디스크의 개인성 변화는 몇 살부터 오는 거 그러면 전부 다 50대, 60대 나오게 치거든요. 다음은 20대인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요추 운동하는 거는 그 복근과 배근인데 이게 아랫배를 당기는 앉아 계실 때도 바른 자세로 아랫배를 당기고 허리 뒤에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이게 운동 과정이 있습니다. 근력 강화는 이게 이제 잇몸 일으키기도 물론 복근 운동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일으키면 이 척추뼈가 앞쪽이 짜부러져 가지고 좀 휘어질 수 있다 싶어서 등 쪽으로 잇몸 일으키기 운동을 나이 드신 분들은 권장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목 있는 데만 살짝 올리면서 배에 힘을 주는 듯이 하면 복근에 탁 힘이 갑니다. 거꾸로 이 메뚜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등이 앞으로 휘는 것도 방지하고 등 근육도 발달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비슷하게만 해도 엉덩이하고 허리 쪽으로 힘이 딱 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형과서가 질책인데 중년기 이후 건강,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이 좌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육이 발달함으로써 대사작용에도 도움이 되고 자세도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장단지가 제2의 심장이다. 이게 뭐냐면 그 다리가 늘 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피가 심장에서 동맥이 다리로 내려갔는데 올려주는 기능이 혈관에 있습니다. 그 피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육이 짜주는 거예요. 장단지 근육이 짜줘야 돼요. 장단지 근육에 힘을 주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리가 좀 부종이, 다리가 붓는다 하시는 분들은 장단지나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혈관을 짜주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해봐도 혈관도 안 막혔는데도 잘 붓는 사람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임파 부종이 많습니다만, 아시죠? 대충 다리가 다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척추신경 구멍이 여기 3번 3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만 앞에서만 누르면 디스크가 끊고, 이 뒤에서도 누르고 앞에서 다 누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착제입니다. 협착제는 저기 신경이 엉덩이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못 그래. 옛날에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들 쪼그려가지고 이야기하다 가시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가 땡기니까 그렇게 딱 꼬부리고 있으면 신경 구멍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또 쉬었다 가시고. 그래서 버스 한 구역을 내가 다리가 엉덩이하고 땡겨서 그 기분을 봤더니 일단은 협착제 진행을 했다고. 약간 처음에 땡기 시작할 때 초기 증상. 그래서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다 편차가 틀리거든요. 어떤 분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막혔는데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 같으면 아직 수술할 필요도 잘 견디시겠는데도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MRI나 진단만 가지고 수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바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한다고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건 아닙니다. 다리 저리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힌 걸 뚫어준다는 거지, 허리 자체의 텐션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술할 때 항상 의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리 신경 증상은 없어지게 할 수 있지만 요통, 허리는 아픈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수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수술하니까 꼭 수술만 하면 허리가 그냥 젊은 허리가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허리가 까맣게 변화해서 여기 보면 이런 하얗게 된 게 정상, 근데 디스크가 다 까맣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분 빠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퇴행성이 온 거거든요. 수술한다고 해서 얘를 바꾸는 건 아닌데 얘들 그대로 있어요. 여기 막 신경 누르는 것만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나 다리, 방사통이라 그래 그거를 없애자는 거지 허리 자체는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 아픈 거는 집으로 말하면 기둥 하나가 약하니까 복근, 보조기둥, 뒤에 허리근 이런 것들을 보조기둥을 잡아주자. 이게 이제 척추, 허리,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 참고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게 척추가 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뗐을 때 그 채소 침습이라고 해서 구멍만 내가지고 내시경을 한다는 거지 안에서 하는 조작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나 이제 좀 절개, 요즘 뭐 적게 째는 걸 많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결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멍만 내는 게 하나 있고 척추가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못을 박는 게 있고 딱 크게 두 가지는 하는데 허리 수술.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 하나 있고 저렇게 유압하는 거, 못을 박아서 유압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리 시술 방송에서 그러니까 자꾸 시술을 해달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허리에 하수도에 돌멩이가 다 막혀 있는데 이 콘크리트 관에 막혀 있는 부분이 박리만 하는 거예요. 시술이라는 것은. 그럼 돌멩이는 거기서 떨어져 놓으니까 처음에 효과가 좀 있어요. 하다가 돌멩이는 척추신경 구멍이 그대로 있거든요. 하수도에. 또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술이라는 것은 그거 만든다고 했다면 수술해줘야 되는데 심근경색이라든지 암 말기라서 이분은 도저히 다른 걸 못하겠다. 그래서 임시남편으로 이걸 하자 해서 시술한 겁니다. 그 시술 많이 하는 경우는 그거는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저는 같은 의사지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시술 해놓으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수술 겁이 나는데 간단히 되는 거 아니다. 가면 그때 가서 검사해가지고 요거는 시술이 안 되고 수술하십시오. 환자를 끌어모으게 하는 겁니다. 시술은 그렇게 흔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술하는데 몇백만이 쓰고 하시고, 그거 왜 그걸 했습니까? 그거 하면 다 좋아하신 줄 알았대요. 거의 대부분 두고 시술했다 그러면 한 2달 좀 지나면 또 막힙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비용이나 내시경 수술하는 비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시술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이걸 통해서 안에 끄집어 내주는 거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요. 그럼 받아들일 때 어떠냐? 수술 그러니까 조금 내 몸이 크게 하는 것 같고 겁이 나고 시술하니까 간단한 줄 알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같은 회사로서도 몸도 건강하시고 한데 한 번에 끝내시고 이건 하십시오 해서 시술하겠다는 말 하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 프롤로라는 걸 방송에 라디오 타임하고 자주 나오는 친구 저하고 정부에서 서울에서 라하 대방송 나가는 친구 있습니다. 프롤로 왜냐하면 그 조그만 병원에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롤로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치료인 줄 알고 프롤로 치료는 전문병원이나 빅팝에다 서울대, 아산병원, 삼성 이런 데는 아예 하질 않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자. 깨어있는 우리가 면역 기능을 해가지고 깨워주자. 그런 개념으로 옛날에 하던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걸 한다고 돈을 그래 많이 주고 그거 할 밖에 자전거 타시면 6개월 지나면 더 좋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요거는, 내시경으로 이제 하는 거 좀. 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관리를 잘 하면서도 저거는 세 가지 했는데 제가 다른 데서 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데서 30년을 어떤 자기들 졸업생 800명을 가지고 30년을 추적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벌이라든지 돈이 많다든지 명성이라든지 지위 이런 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행복에 별 관계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을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하는 그날 하루 행복하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에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그날 하루 행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원래 있던 거거든요. 계속 국회의원 아니면 그게 계속 행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벌, 소득, 명성, 기능 도리어 주위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잘한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참 대화를 30년 동안 어떻게 추적했는지 모르겠어요. 800명이.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하려면 근육의 허약 증명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력, 사회적, 신체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사람입니다. 사회 참여와 봉사. 굉장히 일본은 중요하시죠. 이런 분들이 훨씬 건강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구강을 통해서 음식을 자체를 잘해야 되고, 그죠? 음식으로 못 낫는 병은 의사도 못 낫는다 했을 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앞에는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하겠죠. 어쨌든 입으로 돌아가는 거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가 사회 참여.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참 강조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준용이 될까 한번 이거 필요가 있겠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봉사활동만 해도 의학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답니다. 조금 시각이 다르신 분이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미국의 잘못된 신장이 아니고 심장학회입니다. 심장학회에서 건강한 삶에 필요한 선순환 해가지고 간단한 simple, 간단한 건강관리할 때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 하루 하다가 지겨워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 그 7가지를 하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미국이 그렇게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명이 짧은 나라입니다. 그 코카콜라하고 그 육류하고 오래 먹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수명이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요, 금년 1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그 다음에 음식 신경 쓰고 혈압 신경 쓰고 하라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라 돼요. 건강에 대해서 충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담배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담배 금연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담배 피우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만, 살찌는 거. 근데 비만 여러분 참 그하지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의 종류가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면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당근을, 두 번째는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당분과 염분이 상당히 진짜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물 안 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염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넣는데 그 물에 들은 나트륨을 국물 다 마시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먹어도 껍질 안에 거 먹고 나서 국물은 안 먹는다 한다면 염분 섭취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설탕은 나중에 설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운동을 하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너무 살찌지 말자. 운동하자. 음식을 좀 잘 섭취하자. 그래서 이제 육류를 줄이고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이런 걸 섭취하자. 그 다음 콜레스테롤 이겁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부검했을 때 돌아가신 부검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이하로 유지되는 분은 심장에 흉맥이 있다든가 거의 없더랍니다.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만큼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다음에 혈압, 혈당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개는 뻔히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7가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섭취하고 운동하는 거. 이거는 사실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7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돈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설탕 섭취는 내가 암에 걸리기 위해서 할부를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패트시트라는 진단 기계가 있죠. 그 암 진단 전이되는 거 진단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당성, 포도당 성분이 꽉 모여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패트시트예요. 거꾸로 말하면 암세포에 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식으로 먹는 걸 어떤 것이 다 설탕은 내 몸에 그렇다. 두 번째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안 좋다는 겁니다. 밀가루 자체도 레틴이라는 암세포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가 촌에서 밀을 재배하면 통밀을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캘리포니아에서 할 때 보면 그렇답니다. 저도 재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건 대량 생산을 위해서 유전자를 조합을 해서 밀을 키운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에서 헬리콥터 가지고 살충제를 뿌리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나라 쓰는 사람은 재처리를 안 하는데 수출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대량으로 하는 것을 수출용은 미국 FDA에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서 배에다 싣고 우리나라에 온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은 발암물질에다가 방부제에다가 독소가 들어있을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좀 섭취를 줄이자. 그 다음에 유제품 우유 이야기인데 이건 상당히 이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먹는 건 뭡니까? 그죠? 어른 돼 가지고 엄마 젖 안 먹지 않습니까? 우유가 뭡니까? 젖소잖아요. 젖소 우유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성장 호르몬이 있고 우유에는 그 다음에 IGF라는 약간 암에 안 좋은 것들이 있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제품을 섭취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인류한테 못하는 이유는 후진국이나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 영양을 섭취할 때 우유의 장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예 못하겠는데 섭취를 밀가루나 우유 음식을 조금 줄이도록 노력해가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계란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조금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개 정도 먹는 거 괜찮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하루에 100개씩 먹는 계란으로 무슨 영양을 섭취하는 건 잘못된 줄 알고 그리고 오늘 하루 설탕 제가 다른 데서 이거 강의를 했더니 정말 그러냐고 설탕을 그 정도로 모르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영양학에서 나온 최근 이론입니다.
그다음에요, 뭐 우유, 치즈, 요구르트, 계란 이거 다 빼버리면 뭐 먹느냐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제한해서 드시도록 하고 유제품 여기 저기 나오냐 동물성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병은 막 갑상선, 전립선 어디야 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병 무슨 병. 근데 병은 전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세포 우리 하나하나 단위 세포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든지, 그죠?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든지, 아니면 독성 물질이 들어가 생긴 두 가지가 합쳐진 질병 하나라는 거죠. 어디 부분에 우리 몸에 어디에 생기든지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양소가 결핍되든지 독성 물질 같은 그래서 우리가 식사라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반찬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라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탄수화물, 밀가루, 백미를 먹기 위해서 다른 반찬 먹는다고 하면 그냥 차로 말하면 기름만 넣는 거지 우리 몸에 영양소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여기 있는 반찬을 먹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독성 이 옛날에 치과 아말감 그 안에다 수은을 넣어갖고 입에서 계속 들어 이런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말감 수은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저 횟집 하시는 분 계시면 또 뭘 할까 모르겠는데 그 해산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좀 중금속에 좀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머리 가지고 중금속 검사를 하니까 수은 수치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해산물 종류를 많이 섭취하는 게 우리 그 지구의 청소부가 우리 해양식물아닙니까? 그죠? 해양동물아닙니까? 뭐 낙지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섭취를 좀 제한해라. 잘 안 넘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자, 결핍과 독성 두 가지다. 그래서 영양소 잘 섭취하는 노력하고 독성 물질 안 들어오도록 하자. 이 두 가지가 몸 전체를 관리하는 게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섭취하고 독소를 없애고 마음을 건 신체, 유저, 의학 이런 건데. 그래서 건강을 잘 하시고 또 마음 보면 좀 우울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종교라는 것은 마음 관리를 명상을 하라 이런 것이고 연금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병원에 이제 제가 부산대학교 23만 총동문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향토대학이라는 걸 설명해서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입원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IMF 뉴욕에 거기서 근무하는데 참 손상대를 받는다고 그래서 어두운 내가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 한 번 왔어요. 우리 엄마 좀 잘해주십시오. 그렇게 치거든요. 근데 정신이 일어나니까 하시는 부모님이 한 3일째 가니까 온전히 기가 죽어 계시는 거예요. 옆에는 자식들이 막 수술했다고 뭐 음식도 해가지고 자꾸 병문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훌륭한 아들을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되게 훌륭한 아들은 그 아들은 한양에 보내서 내 자식이 아니고 사회에 그냥 큰일 하라고 버려놨다. 이 세상에 좋은 일 해라는 그런 사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해서 그 지역에 봉사하고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우리 같이 부모님과 친척들 같이 지내고 하는 대학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저희들이 대학 갈 때만 해도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 참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전부 다 이제 서울로 많이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대학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나중에 보면 연세가 많을 때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옆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식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저도 또 이래저래 사회생활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끈질기게 썼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한 40분만 하고 한 10분 정도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혹시 뭐 병원에 가서 흔히 하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한두 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 들리면 됩니다. 네. 오른발을 올리다가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인대가 늘어졌다고 그랬어요. 보름 동안. 어디가 무릎 말입니까? 왼쪽 무릎, 네. 다리를 왼쪽으로 올리고 오른쪽을 어떻게 올리라 그러다가 딱 가서 병원에 가니까 인대가 늘어졌다. 지금 다 보름 했거든요. 작년 양육으로 1월 19일인데 병원을 지금 한 3번, 4번 다니고 걷는데 지장이 오고 아파요. 지금도. 하는 병원마다 전부 다 엑스레이 다 찍고 했는데도 행성 관절염 자 전화해 주사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때 인대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3주 내지 6주만 나았을 거고 자연치료 됐을 것이고 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증상이 발현됐으니까 행성 관절염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엑스레이는 한 군데 찍었으면 복사해달라고 또 찍지 마시고 왜냐하면 다른 것마다 내가 찍고 있어요. 그 방사선 엑스레이 가서 찍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방사선이 가슴 흉부 사진 하나만 해도 방사선 우리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자꾸 찍을 엑스레이로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엑스레이 너무 많이 찍어요. 미국의 통계입니다. 25%는 필요 없는 엑스레이나 CT를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CT를 한 번 찍으시면 1년 동안은 CT를 또 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립선이나 갑상선이나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방사선 노출하는 것, 엑스레이 한번 찍으셨으면 그걸 복사해달라 해가지고 들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그건 본인 내가 돈 건데 의료 복사한 거 본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병원서 검사한 거를 저 병원다가 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건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그럼 CD 한 장을 바꿔보시면 사진 20장도 한 장으로 딱 CD 하나에 나와요. 그래서 의료 자료는 외부인이 감호 안 해줘요. 의료정보법 때문에. 본인이나 딱 누구라고 하면 가족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갖고 들고 다니셔서 내가 찍었는데 이거 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골다공증이 검사한 자료를 보여줘야 보험으로 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이 제일 효과가 좋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역류식도라고 그래서 위장이나 그 식도 쪽이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자꾸 운동하는 줄 아는데 운동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 40분 정도만 눕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하고 주사는 왜 개발했냐면 위암 수술했거나 도저히 약으로 복용을 못 하시는 분한테 3개월 하면 주사를 맞는 거지 주사가 더 효과가 좋아서 놔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약이 많습니다. 골다공 약이 지금 드시는 그 일주약 말고도 위장에 지장이 없는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군데서 출하했다는 거 보면 검사를 한 자료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딱 마이너스 2.5 이상이면 딱 주도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주고 안 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검사 수치가 잘 안 맞았을 겁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62세고요. 현재 서부산 센텀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무릎 연골이 좀 찢어졌다고 하는데 네.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친구가 좀 그런 저하고 좀 비슷해서 서울 가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데 명소하고 저보고도 서울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닳지 않게 하려면 줄기세포가 좋은지 그리고 또 부산에도 줄기세포 시술하는 곳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를 갖다는 연골이 찢어졌다는 거하고 연골이 빨갛다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연골이 찢어진 건 무슨 뜻이냐면 연골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하고 뼈 사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있고 관절 연골은 뼈를 덮어주는 코팅하고 있는 거예요. 코팅하고 있는 게 벗겨지지 않았을 때는 줄기세포를 하지 않습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반월상 연골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줄기세포는 지금 그 카티스텝이라는 헤딩크 감독이 해서 많이 알려졌던 저거 외에는 지방줄기세포나 다른 거는 전부 다 의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거는 줄기세포 카티스텝 하는 데는 뭐 우리 병원뿐만 아니고 부산에 다 뭐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에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나이가 80인데 예, 예. 방사선 보고 실에 많이 찍어봤어요. 예. 찍어봤는데 그게 지금 내가 이 병난 지는 45년 됐어요. 그럼 뭐 어디가 아프신데요? 지금 엑스레이 찍어보기에 여기 먹고 허리에 아니, 엑스레이 말고 본인이 불편하신 게 뭐냐고요? 지금은 다리 양쪽에 다에 네. 발바닥까지 뒤로 이렇게 해서 다리가 전체 다. 아니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밤으로 잠을 못 자요. 지리스로.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착증은 예.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습니다. 걸어 다닐 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그렇다면 당뇨는 없으십니까? 당뇨는 약간 있다 하대요. 말초신경염이라고 신경이 염증이 있거나 그래서 그래 다리가 저리는 거지. 협착증은 가만히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고 걸을 때 다리가 저려서 못 걷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근전도 검사라는 거 하고 허리 MRI 두 개를 해보면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협착증이 있다고 전부 다 다리 저림 증상이 협착증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염이라든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라는 것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착증만 치료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근전도 검사라는 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병이 비슷하지도 않고 다리 쪽에 저린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 밤낮 없이 계속 발바닥까지 그러니까 계속 지리에. 예, 그러니까 그 원인이 협착증만 갖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꼭 그 뭐 척추하는 데 가서 하든지 근전도 검사를 같이 해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저희가 경품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박종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